2013년에 광대 수술을 하셨대요. 근데 최근 음식을 씹을 때 한쪽 광대가 욱신거리는 느낌을 받았는데 CT를 확인해야 될까요? 수술할 때 본체 고정, 아치 비고정했습니다. 분리압이면 재수술 생각 있습니다. 사실 2013년도면 지금 한 7년 전이죠. 7년 전이면 그러니까 개업가에 CT가 많이 보급이 안 됐던 시기예요. 제가 처음 CT를 구매한 게 제 기억에 2007년인가 8년인가 그 무렵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 제가 강남에서 그 개인 병원에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로 샀어요. 그러니까 그 네 번째 그가 다섯 번째인가라고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저 말고 산 병원들은 전부 다 대형 병원들, 막 의사 한 20명씩 있는 병원들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몇몇몇 병원들, 그쪽 병원들만 CT가 있었고, 2013년도 무렵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보급이 안 됐어요. 요새는 거의 뼈 수술하는 병원에서는 CT를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죠. 심지어 요새는 코 수술하는 병원에서도 CT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의 CT가 보급이 많이 된 상태죠. 근데 2013년도만 해도 CT가 없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CT가 찍어보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방사선과 엑스레이 같은 거를 보고 수술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7년 지났는데 수술 후 경과 CT를 안 찍어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수술 전에 CT를 찍고요. 상담 시에 미리 찍죠.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바로 하루 이틀 사이에 찍어요. 당일날 찍을 때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한 실밥 뽑을 때 한 2주, 한 달, 그 사이에 또 한 번 찍어요. 그 다음에 3개월째 찍고, 6개월째 찍고, 1년째 찍어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환자분들한테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뼈가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는 맘 놓고 지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1년 된 시점에 핀을 제거하고 싶다 하시면 그 시점에 맞춰서 핀을 제거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런 질문들이 생산되긴 거를 좀 막아주고 싶은 거예요. 지내다가 좀만 이상하면은 인터넷을 뒤지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광대 수술한 지 6개월 됐는데 오늘 친구랑 밥 먹다가 광대에서 소리가 났어요. 괜찮은 건가요? 이런 거 인터넷 뒤지시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막아주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인터넷 찾으면 누가 아나요?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물어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고, 이 주사위 던지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인터넷을 뒤진다는 것 자체가. 수술한 사람도 아니고, 환자분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광대뼈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수술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상태도 몰라요. 그런 사람한테 지금 제가 이러고 저러고 저래서 이런데 이러면은 이거는 그런 건가요? 라고 인터넷에 백날 물어보셔봤자 그걸 이겁니다 저겁니다 하는 사람이 만약 하나 있다면 그 사람을 오히려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말이거든요. 그냥 추측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이 오면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CT 찍어보세요. 수술하고 CT 찍어보고 분류압인지 어떤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원인을 파악을 해보세요. 그거를 진단이라는 걸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진단이라는 과정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진단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오면 분류압이니 뭐니 이런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생각하세요. 미리 고민하면서 제 수술은 어떤가요? 제 수술은 많이 붓나요? 제 수술은 더 힘든가요? 뼈 이식을 해야 되나요? 이런 거 인터넷에 계속 묻게 돼요, 사람이. 왜냐면 불안하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걱정할 수도 있고, 자기랑 상관없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고민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 낭비를 저는 좀 줄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CT 찍어보세요 라고 말하는 이유의 한 8, 90%예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셔봤자 저 역시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CT를 찍어보세요. 수술한 병원에 가서 찍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없다면, 또는 그 병원이 없어졌거나 또는 그 병원의 CT가 남아있지 않거나 이러면 엑스레이는 5년 동안 보관 의무가 있어요. 근데 5년이 넘어가면 사실은 병원 입장에서는 보관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폐기해버리는 병원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저한테라도 오세요. 그냥 오셔서 비대면 상담 신청하셔서 CT 찍어보고 제가 판단해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라고 비대면 상담 힘들지만 하고 있어요.
거의 하루에 한 5분 정도씩 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며칠만 저녁에 집에 와서 좀 농땡이 피면은 막 열 몇 명씩 쌓이게 돼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그런 걱정, 인터넷 보면서 고민하고 막 시간 보내는 거 줄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한 일이니까 여러분 그거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CT 찍어보고 진단 받아보시면 되고요. 뭐 가까운 병원, 아는 병원 있으면 가셔도 좋고 정 없다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뭐 예약 찾기 힘들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오셔서 CT 찍고 비대면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라고 인터넷에서 너무 쓸데없는 정보 찾아서 헤매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원장님 블로그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5년 전에 무턱 보형물 수술 받았습니다. 보형물 사이즈들을 축소를 2번 진행했다가 턱이 과하게 커 보여서 결국 제거했습니다. 수술을 여러 번 진행해서인지 연부 조직의 손상으로 턱이 울퉁불퉁하고 뭉침 현상으로 아랫입술이 내려가고 입이 잘 다물어지지 않으며 과한 이물감이 느껴져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분들 꽤 많죠. 입안을 자꾸 절개하고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본인한테는 득될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술이 그래요. 반복되는 수술은 좋을 게 없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해야 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재수술을 하고 싶은데 흉살 생길까봐 무서워, 볼 쳐질까봐 무서워, 뭐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 판단을 환자분이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을 상담하면서도 답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재수술로 잃어야 되는 게 요만큼, 재수술로 얻을 수 있는 게 요만큼. 그럼 더하기 빼기 하면 그래도 얻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자 그래요. 비등비등해요. 재수술로 잃어버릴 거, 손해보는 거 요만큼, 얻을 거 이만큼, 요게 비슷해요. 그러면 고민된다. 이건 환자분 선택에 맡길게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얻을 건 적은데 치러야 되는 희생 대가가 이만큼 커요. 그러면 저는 말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환자분한테 판단 드리는 기준은 요래요. 의사로서. 그리고 하나 더 더하면 내 가족이면, 내 동생이면, 내 조카면 나는 이렇게 권하겠다라고 이렇게 뭐 사족처럼 하나 달기는 해요. 그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뭐 비대면 상담이든 대면 상담이든 여러분한테 제가 권하는 또는 상담해드리는 내용이고, 근데 보면은 이렇게 축소를 2번이나 진행했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보형물이 너무 크게 들어갔던 거죠. 싫어. 근데 좀 줄이고 싶어. 줄였어.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해. 또 줄였어.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결국 제거했어. 그럼 수술 몇 번 한 거죠? 4번 한 거예요. 입안을 4번을 찢었다 닫았다 찢었다 닫았다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살이 제대로 돼 있을 수가 없겠죠.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뭉치고 불편한 게 또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뭉침이라는 현상이고 울퉁불퉁하고, 또 많이 얘기하시는 게 아랫입술이 내려가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당겨지는 거죠. 이렇게. 이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내가 입을 가만히 힘 빼고 있는데도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입이 잘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 때 이렇게 다물어야지 그냥 다물라고 하면 안 다물어진다. 힘줘서 이렇게 하면 다물어는 진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죠.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이 절개를 하면 할수록 생기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재수술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수술할 때 그 밴드들을 다 끊어요. 일부러. 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절개를 다 해요. 막 밴드처럼 뭉친 거는 다 찢어놔요. 일부러. 그래야지 얘네들이 제자리를 잡지, 안 그러면 계속 뺐다 넣었다만 하면은 계속해서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쪼그라지면서 뭉쳐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1년 이상 기다렸음에도 차도가 없어서 또 뭔가를 했어요. 흉살 제거 위해서 흉살 주사도 맞아보고, 제가 이거 별 도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울퉁불퉁한 턱 라인 때문에 또 실로 묶는 시술도 받아보고, 이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별 차도가 없습니다. 무턱 때문에 수술 받은 거 있는데 지금은 무턱이 아니라 주걱턱처럼 아래턱이 울퉁불퉁하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다시 무턱으로 돌아가도 좋으니 울퉁불퉁함과 이물감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상태를 보고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말하는 거, 움직이는 거, 표정 짓는 거, 이런 걸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저 비대면 상담 오신 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진을 되게 여러 각도에서 일단 찍죠.
그 다음에 표정 지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표정 짓는 사진을 찍어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요. 입 벌려보세요. 아이오 해보세요. 이걸 동영상을 찍어요. 그래서 말할 때 표정 지을 때 그 모습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CT를 봐야 되고 연부 조직 상태를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지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인터넷에서 지금 유튜브나 또는 블로그나 뭐 이런 곳에서 이렇게 글만으로 있는 상태에서 답을 드리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포스팅과 유튜브 채널 도움 주는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0대 여성이고요. 치아 교정에도 최근 관심을 갖던 중 한 치과를 찾았는데 수술 없이 앞궁 확장, 페이스 마스크만으로 앞광대를 나오게 하고, 앞광대를 나오게 한대요. 이렇게 앞광대 여기가 치아에서 뭘 해가지고 여기가 나온대요. 그 다음에 옆광대는 줄어든대요. 치아를 움직여서 앞궁을 확장해서 얼굴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준대요. 이런 마법이 있다면 해야죠. 의사 선생님들마다 진료 철학이 다르는 것은 잘 알죠. 이건 진료 철학이 아니에요. 이건 철학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안다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성인에 있어서 뼈는 변하지 않는다 주장하시고, 성인에 있어서 뼈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앞궁 확장을 한다는 거는 붙어있는 뼈를 뜯어서 벌린다는 뜻이에요. 환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셔서 저도 조금 논문 같은 걸 몇 개를 찾아봤는데, 이게 워낙에 성장기 아이들한테서 하던 시술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성인한테도 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뭐 이제 장치 개발이 되고 뭐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도를 넘어서 앞광대가 나오고 옆광대가 줄어들고 막 이런 식으로 광고가 이제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궁 확장 장치를 페이스 마스크라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16시간 이상 6개월 착용하면 된다던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논문에서도 말을 해요. 성인에서 앞궁 확장은 치아에 문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경고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빨이 다 뽑히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제 개인적인 견해가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사진을, 병원 광고 사진인 것 같은데 그걸 남겨주셨어요. 그걸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보는 어떤 병원 홍보글에 얼마나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쉽게 속을 수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 이게 어느 병원인지 저는 몰라요. 뭐 적어주셨는데 뭐 치과 쪽이라서 잘 모르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빨간 선은 제가 그어놓은 거예요. 이건 그어놓은 건데 제가 요거 한번 잠깐 지우고 볼게요. 그러면 요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자, 아까 말한 대로 광대가 줄어들고 앞광대가 나오고 비대칭이 교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요 사진을 보고 지금 레니 웨인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 전이 더 좋아 보이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죠. 근데 이 사진을 그냥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냥 볼 때 사람들은 느낌만 봐요. 일반인들은 이 사진을 보고 오른쪽 얼굴 왼쪽 얼굴 뭐 보면서 뭐 이렇게 조금 삐뚤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좀 갸름해진 것 같네, 뭐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진을 어떻게 보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마케팅적으로 만들어지고 의도된 사진이냐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 거를 광고 글에 올리는 선생님들은 저는 의사로서, 같은 의사로서 조금 부끄러워요. 왜냐면 이건 눈속임 같은 거거든요. 제가 선을 그어 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뭐 왼쪽이 좋다 오른쪽이 좋다 이건 개인 선호도고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적어 주신 그거가 이런 내용이죠. 치료 전이 좋아 보인다, 비대칭이 더 심해 보인다, 치료 전이 낫다, 뭐 턱이 길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의사로서 제가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런 시각으로 한번 광고글들, 그 한의원에서 하는 안면 비대칭 광고글이나 또는 치과 최근에 이렇게 뭐 앞궁 확장이랑 페이스 마스크 뭐 이런 걸로 광고하는 병원의 시술 전후 사진, 수술 전후 사진을 한번 여러분도 보는 눈을 길러드리고 싶어서 오늘 요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선을 그었어요. 수평선, 수직선을 그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치료 전에는 코를 기준으로 수평선을, 콧바퀴 밑에 라인을
내잘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요런 라인을 중심으로 수평선을 걷어요. 자, 왼쪽 귓볼과 오른쪽 귓볼이 이렇게 걸리죠. 근데 치료 후는 어때요? 왼쪽 귓볼은 코 라인에서 위에 가 있고 오른쪽은 훨씬 더 위에 가 있죠. 자, 그럼 요거에서 뭘 알 수 있죠? 이거는 고개를 들고 찍었고 이건 고개를 숙이고 찍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귓볼이 걸려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귀가 갑자기 올라갔겠어요? 고개를 숙이고 찍냐 들고 찍냐의 차이인 거예요. 얘는 들고 찍었고 얘는 숙이고 찍었죠. 그러니까 코 기준으로 했을 때 귀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이게 제가 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건 여기는 귓볼이 양쪽 다 보이는데 얘는 왜 귓볼이 안 보이냐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정면으로 보고 찍은 게 아니라 고개를 돌리고 찍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찍으면 제 얼굴로 볼게요. 정면으로 찍으면 코에서 이렇게 선이 가죠. 그럼 귓볼이 두 개가 걸릴 거예요. 저 엄청 비대칭 심한 건 다들 아시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고개를 숙여요. 그럼 귓볼이 올라간 듯 보이죠? 이렇게. 그죠? 그게 지금 수술 후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거는 양쪽 귓볼이 다 보였는데 지금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이쪽 귓볼이 잘 안 보이죠? 보시면. 지금 보면 요 사진에서 여기를 보세요. 여기. 얘는 올라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숙였다. 얘만 올라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귓볼이 안 보여. 그럼 이렇게 돌리고 찍었다는 얘기죠. 수술 전에는 이러고 찍었어요. 수술 후에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렸다는 뜻이에요. 일단 사진을 이런 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안 봐요. 왜냐면 사진도 제대로 못 찍는 의사가 비대칭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틀려요. 아니 분석도 할 줄 모르는 의사가 무슨 수술을 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또 예리하게 보셨던 분들이 턱이 길어졌어요 라고 하잖아요. 고개를 숙이니까. 턱이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요, 보세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 여기가 부각이 돼요. 약간.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요. 이게 부각이 돼요. 여긴 없어지고. 갸름해지죠. 그죠? 이 사진에서도 보면은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 사각턱이 부각이 되죠. 고개를 숙이니까 사각턱은 조금 없어진 듯 보이고 여기가 부각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고서 이런 사진이 뭐 수술 전후로 올라온다 그러면 그냥 걸르세요.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돌리고 고개를 치켜든 사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또 하나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요 라인이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이 폭을 보세요. 이 폭. 입의 폭. 여기가 훨씬 넓죠. 이쪽이 훨씬 넓죠. 이게 왼쪽이거든요. 오른쪽이 좁고 이게 훨씬 넓어요. 이유는 돌렸으니까. 내가 이쪽 얼굴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돌리면 여기가 넓어 보이고 여긴 좁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자세, 사진 찍는 각도 장난으로만도 여러분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한의원에서 안면 비대칭 교정한다, 뭐 경락해서 뭐 얼굴이 작아진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뭐 치료 전후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들의 대부분은 이런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저는 사실 사진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사진은 각도, 조명, 카메라 앵글에 따라서, 카메라 렌즈에 따라서 왜곡이 엄청 많아요. 제가 뭐 프린팅 관련 일을 하면서부터 정말로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코 수술 여러분 그 전후도 볼 때요.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짧은 코를 내가 수술해서 이렇게 길어졌다 이렇게 광고하는 그런 사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고개를 들고 찍으면 코가 들려 보이고요. 고개를 숙이고 찍으면 코가 길어져 보여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사진을 보면은 저는 걸러요. 그 다음에는 가끔 학회 나가서도 누가 발표하는데 그런 사진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발표 제껴요. 저걸 수술 결과라고 보여주는 의사는 말할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포샵도 많고 이런 사진 장난도 많은 게 그 수술 전후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비대칭에 관해서만 미리 말씀드리면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으면은 이제 보면서 판단하실 수 있는 정도의 눈높이는 되잖아요. 그죠? 귀는 제 위치에 있는지, 양쪽 귀가 제대로 보이는지, 한쪽만 보이고 높이가 다르고 이쪽이 더 그렇고 하면은 아, 이 사진은 그냥 걸르시고
그 수술 방법, 시술 방법은 제끼시면 돼요. 왜? 아니 병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돈 들여서 광고하고 어디다가 뭐 내보내는 사진인데 뭐 본인이 딴에는 잘 된 거 보여주고 싶잖아요. 잘 된 거 보여주고 싶은데 잘 된 거라고 보여지는 게 요 정도라면 그럼 말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이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학문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어느 정도는 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너무 그런 거에 치우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보시면서 이제 조금 배우셨으니까 한번 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안면 비대칭 교정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제 아는 치과 교수하는 후배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석에서 가끔 이제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났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보는데 그 친구랑 저번에 그 사석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야, 그 요새 한의원에서 그 뭐 안면 비대칭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더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형 미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페북을 보다가 우연찮게 그게 떠가지고 자기가 봤대요. 근데 봤는데 비대칭 하나도 안 좋아졌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졌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댓글을 썼대요. 하나도 안 좋아졌는데? 이러고 댓글을 썼대요. 그랬더니 소송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사진을 지금처럼 이렇게 막 분석해가지고 보냈대요. 그랬더니 슬그머니 지우더래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그 광고글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제가 뭐 방법적인 거를 잘 모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그 페이셜 마스크라는 게 워낙에 저희가 이제 수술할 때 크루존이라고 하는 그 유전병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안면부를 꺼내는 수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머리 뼈에다가 이렇게 금속으로 된 헤드기어를 하고 나사못을 머리뼈에 박아놓고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그 쇠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철사를 걸어서 얼굴뼈에 박아요. 그래 놓고 조금씩 조금씩 돌려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빼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약간 변형된 응용인 것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광대가 들어가고 앞광대가 나오고 이건 좀 너무 선을 넘었죠. 뭐 약장수 같잖아요. 이 약 한번 먹어봐. 뭐가 좋아져, 뭐가 좋아져, 다 좋아. 만병통치약. 뭐 이런 옛날 장터에 있던 약장수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글은 조금 아니지 않나.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 보고서 걸으세요. 많을 수밖에 없고 뭐 없어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현명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2016년 12월 수술, 4년 전에 수술하고 당시 오른쪽에 갭이 있었고 걱정되어 이번에 사진 찍었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 찍었고 지금 2021년 1월 13일에 찍었어요. 근데 전 궁금한 게 2013일에 이걸 어디서 찍었냐는 게 궁금해요. 찍었으면 분명히 병원이었을 텐데 물어봤을 텐데 이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이유는 뭘까?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100번 물어보지 말고요. 눈으로 보세요. 여기 뼈 붙었나요, 안 붙었나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세요. 이거는 자꾸 봐야 돼요. 눈을 기르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자꾸 여러 사람한테 묻게 돼요. 근데 의사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통계 분석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쵸? 붙었고 여긴 떨어져 있죠. 그죠? 근데 요게 지금 갭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뭐 각도가 좀 정확히 않아서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한 4, 5mm 안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는 무시하셔도 돼요. 이런 거 문제 없어요. 여기 붙어 있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뭐 붙어 있는 것처럼 여기는 보여요. 근데 정확하게 판단은 어려워요. 근데 이런 사진을 인터넷으로 찍어가지고 뭐 블로그나 뭐 유튜브나 또는 뭐 카페나 이런 데 올려서 붙었나요 안 붙었나요 그러면은요 별별 글이 다 댓글이 달려요. 뭐 여기가 뭐 갭이 있네, 뼈가 녹고 있네, 뭐 별별 소리가 다 있어요. 그럼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야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근데 전혀 그러지 마세요. 붙어 있는데 왜 뭐가 걱정이에요? 뒤에도 붙어 있고. 1년 됐는데 더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떨어졌네, 붙었네 이런 거보다 중요한 게요. 요 얼라인먼트라고 해서 요 라인이 중요해요. 만약에 떨어졌으면 요게 요런 라인을 갖지 않고요. 요렇게 꺾여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밑으로.
그리고 요게 이렇게 회전을 하면 이 얼라이먼트가 이렇게 안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요런 걸 보셔야 돼요. 그걸 수술 전후를 비교해 보시고 또는 뭐 수술 경과 뭐 한 달째랑 세 달째랑 비교해 보고 6개월째랑 비교해 보고 요러면서 본인이 눈을 키우셔야 돼요. 요 정도는 뭐 시간이 지나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벼 있다고 뼈가 뭐 떨어져 있고 덜렁덜렁 거리는 거 아니고요. 여 안에 다 섬유성 결합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실제 열고 들어가 보면 뭐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섬유성 결합 안에 칼슘이 침착이 되면 그게 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5년 걸릴 수도 있고 10년 걸릴 수도 있고요. 뭐 빠르면 1, 2년, 2, 3년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안 붙어도 상관없어요. 왜? 얘랑 얘랑 다 붙어 있는데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댓글 달아요. 그래도 완전히 다 붙은 것보다는 안 좋으니까는 조심해야겠고 딱딱한 건 먹으면 안 되겠죠? 이러고. 예,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냥 걱정되시면 조심하고 사시는데 저라면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살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본인이 불안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해줘도 답이 안 돼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백신 맞으면 코로나 안 걸려요?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실래요? 발표에 그랬잖아요. 모더나랑 화이자 백신이 95% 이상 예방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100명 중에 5명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라고 답해야 돼요? 안 걸려요. 걸려요. 모더나랑 화이자 백신은 95% 정도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0% 정도 된단 말이에요. 미국 FDA에서 허가해주는 기준이 50% 내지 60%만 넘으면 허가를 해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의학계의 판단하는 그 논리와 일반인들의 그 OX 판단이 항상 부딪혀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95명이 예방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의사들은 막 환호해요. 우와, 대박. 막 이래요. 그러면 또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럼 5명은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거 왜 맞아? 이렇게 또 이제 딴지가 나오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가족이면 맞힐 거냐, 안 맞힐 거냐. 무조건 맞히죠. 60%라도 맞히죠. 왜? 안 맞은 것보단 낫잖아. 이렇게 생각해야죠. 여기도 마찬가지. 좋아요, 안 좋아요? 아유, 뭐 멀쩡한 뼈보다 당연히 안 좋죠. 뭘 물어요. 뼈 있는데. 근데 요 정도만 붙어 있어도 일상생활 아무 상관없다고요. 뭐 격투기 선수 할 거 아닌 다음에. 아니 뭐 책상에 부딪힐 수도 있고 지나가다 누구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아유 얼굴뼈 책상에 부딪혀서 부러지는 사람이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그렇게 다쳐서 오시는 분 1년에 한 명 볼까 말까예요. 근데 그 정도 확률까지 체크를 하시고 막 신경을 쓰고 살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매운 마시면 폐암 걸리고 더러운 물 마시면 위암 걸리고 뭐 다 그렇잖아요. 지금 비는 뭐 깨끗할 것 같아요? 머리만 맞으면 탈모 오고 뭐 이런 거 걱정하면서 어떻게 살아 우리가. 적당히 조금은 너그러워질 필요도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요 정도면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제가 볼 지방흡입을 받았는데 현재 탄력이 급격히 떨어졌네요. 손가락으로 옆볼을 꾹 눌렀다 떼면 바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올라옵니다. 20대 초중반이고 친구들은 바로 뿅 하고 올라오는데 저만 쓱 하고 올라오네요. 볼 만지면 무슨 바람 빠진 풍선 마냥 흐물거리고 피부도 흐물거리고 정말 힘드네요. 처짐도 있습니다. 지읍으로 탄력이 떨어지는 건 단순 지방층이 줄어서인가요? 탄력은 진피층과 더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요? 지읍 시 결국 진피가 손상될 수도 있는 건지 아무튼 우울합니다. 탄력 복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복구가 되기는 하는지 선생님께 조언 구하고 싶네요. 이렇게 답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턱을 수술을 하고 광대 수술을 했거든요. 어떤 날은 굉장히 편해요. 근데 어떤 날은 굉장히 힘들어요. 똑같은 수술인데 제 컨디션이 문제가 아니라 환자분 피부 살성 때문에. 어떤 분은 피부가 고무줄처럼 쫙쫙 늘어나요. 그럼 박리를 한 다음에 뭐 기구를 딱 넣으면 쓱 넣으면 쓱 이렇게 열려요. 근데 어떤 분은 찔겨요. 기구를 넣어도 벌어지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면 막 그걸 헤집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팔이 아프죠? 자세 안 나오죠? 힘들죠? 좁은 데서 막 낑낑거려야 되니까. 이 사람이 뭐 얼굴 지방흡입을 해서 그럴까? 아니면 뭐 뭘 다쳐서 그럴까? 뭘 해서 그럴까? 아니에요, 여러분. 피부 살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그걸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손등을 팔 위에 대고 이렇게 살살 밀어봐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 있죠.
그리고 꼬집어 봐서 이렇게 늘어나는 정도를 한번 보자, 이런 얘기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이걸 보면 흔히 말하는 물살인지 아니면 짱짱한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팔을 이렇게 책상 위에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손을 대고 누르지 말고요. 그냥 대고요. 앞뒤로 이렇게 밀어보세요. 이렇게 앞뒤로. 꽉 누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살살 대고 그냥 밀릴 정도로면. 그럼 이 피부가 움직이는 게 느껴질 거거든요. 그걸 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은 왕창 움직이고요. 어떤 사람은 짱짱해요. 단단하게. 그 다음에 꼬집어 보세요. 이 바닥 쪽 아니고요. 요 등 쪽 해보세요. 잡아서 이렇게 당겨 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게 최고치예요. 이상 안 늘어나요. 근데 이게 쭉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께가 두꺼운 사람이 있고. 이거를 보면 그 환자의, 그 사람의 피부가 탄력이 있는지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물살인지 늘어질 살인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물살인 사람들은 또 살이 많아요. 통통해요, 대부분. 저처럼 말라가지고 이렇게 피부가 짱짱한 사람도 있지만, 동양인 중에 한국에 사는 사람 중에 지방흡입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거의 반수 이상이 대충 보면 물살과예요. 흐물흐물해요. 꼭 그런 분들이 지방흡입을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지방흡입 부작용으로 내가 처졌다, 늘어졌다, 진피층이 어쩌니, 안면 유지가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물살이면 어떤 조작을 가하면 늘어질 수 있다, 처질 수 있다에 대한 생각을 꽉 하세요. 그리고 살이 있을 때는 물살이어도 바람이 많이 들어간 풍선처럼 빵빵해서 괜찮아요. 근데 지방을 빼면 바람 빠진 풍선 마냥 흐물흐물해지고 늘어나요. 탄력이 더 떨어져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풍선 바람 많이 불어놨을 때 눌렀을 때 튀어나오는 느낌하고 바람을 조금 넣었을 때 눌렀을 때 튀어나오는 느낌을 보세요. 바람이 빵빵할 때는 누르면 뿅 튀어나오겠죠. 환자분 표현대로. 근데 바람이 조금 빠져있는 상태에서 누르면은 나오는 둥 마는 둥 스르륵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본인 피부가 그렇게 탄력이 그렇게 짱짱하지 않았던 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진피층하고 뭐 지방흡입한다고 진피층이 다치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아큐 같은 거는 떠말 데미지라고 해서 열 손상을 받아요. 그래서 탄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아큐 스컬프가 그때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그 탄력 증가하는 것보다 화상이나 뭐 흉살로 더 뭉치는 느낌에 대한 그 부작용이랄까?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서 저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아큐를 5년 정도 썼거든요. 근데 결론은 아유 이거 스트레스 받아 못 쓰겠다였어요. 저는 뭐 잘 쓰는 제 친구도 있어요. 뭐 얼굴에 지방 넣거나 이물질 넣거나 이러면은, 제 친구 중에 세진 성형외과에 세진이라고 있거든요. 그 친구는 아큐 스컬프 가지고 지방 빼고 이물질 빼고 이런 거 되게 잘해요. 근데 저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어떡하는 거야? 보여줘, 알려줘. 그랬더니 안 알려준대요. 영업 비밀이래. 그래서 몸 꼼수를 부리는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5년 쓰다가 아 이거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쓰겠다 라고 저는 포기했고, 짱짱한 피부냐 내가 흐물흐물한 물살이냐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자가 진단을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손등, 손팔에 앞팔에 대고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근데 내 것만 만지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나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주변의 가족들이나 이렇게 책상 위에 손 내려놓으라고 한 다음에 여기를 살짝 대고 이렇게 앞뒤로 밀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꼬집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어느 정도구나 라는 감은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진피층 두께랑도 관련이 있거든요. 탄력이. 근데 진피층이 얇으면 흐물흐물해요. 진피가 두꺼우면 짱짱해요. 쉽게 말하면 흑인은 잔주름이 없잖아요. 짱짱하니까. 흑인들 나이 든 사람 봐봐요. 늘어진 느낌 별로 없어요. 근데 백인들 한 20대 중반만 가봐요. 우리나라 사람들 40대 같아요. 진피층이 얇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황인종이잖아요. 흑인하고 백인의 중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안에서도 백인에 가까운 사람이 있고 흑인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거는 환자분 일단 피부 상태를 봐야 돼요. 또 얼굴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진피층을 탄력을 주는 시술이 좋을지, 피부를 당겨서 잘라줘야 되는 상황이 될지, 뭐 그거는 환자분 상황을 봐야 돼요. 근데 그런 둘 다 공이 도움이 되는 건 따뜻한 고주파 치료예요. 그거는 지방 흡입이나 지방 이식이나 이렇게 뭐랄까 펼쳐주는 느낌? 문대는 느낌? 미술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이렇게
손으로 문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게 얼굴의 지방 이식이나 지방 흡입에서는 이렇게 고주파로 따뜻하게 비벼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분 다 어느 정도 약간 울퉁불퉁함이 감소하는 또는 땡기는 게 조금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선생님, 안면 지방 흡입 시 쑤시면서 뽑으니 유지인대 손상이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유지인대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예, 그 말씀이에요. 유지인대가 끊어진다기보다 손상을 받아요. 끊어지기까지는 안 하죠, 대부분. 그리고 유지인대는 피부, 지방층, 근육층, 뼈까지 이어져 있는데 지흡 시에는 지방층에서 지방을 빼니 손상이 와도 지방층의 유지인대가 손상이 올 것 같은데 결국 그럼 그 손상이 뼈까지 이어져 있는 유지인대의 손상에 영향이 가는 건가요? 당연하죠. 나무젓가락이 길게 있어요. 그래서 피부랑 붙어 있고 뼈랑 붙어 있어요. 근데 가운데를 내가 부러뜨렸어요. 그럼 피부에도 영향이 가고 뼈에도 영향이 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연결이 돼 있었었는데. 안면 윤곽 시 유지인대 손상시키는 거랑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냐? 완전히 똑같진 않죠. 하지만 유지인대에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얼굴에 지방 흡입을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그림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얼굴의 지방 분포가 이렇게 딥 레이어에는 깊은 쪽에는 이렇게 돼 있고 4개의 구획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 요 콤파트먼트라고 하는 요 구획을 나누는 요 경계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안면 유지인대랑 연관된 애들이에요. 그리고 또 피하 지방에도 요렇게 또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또 눈까지 하면은 여기는 3군데나 있어요. 눈 밑에 지방이 덩어리가 3개나 이렇게 구획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토탈하면 한 8개 정도의 피하 지방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여기저기 헤집고 이렇게 뽑아댄다고 해봤자 요 사이사이에 있는 이 막들을 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찌저찌 하다 보면 유지인대 손상이 온다. 근데 요 그림은 안면 유지인대에 대한 그림을 조금 생략해 놨는데 요 그림이 조금 복잡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유지인대를 좀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얘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이고마틱 리가멘트라는 게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요 지방 컴파트랑 요거랑 구분하는. 그 다음에 여기는 쭉 따라오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진 거 있잖아요. 여기가 마세트릭 리가멘트예요. 마세트릭 리가멘트라고 해가지고 그게 또 피부랑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리가멘트가 있죠. 로어 마세터릭이라고 또 이렇게 맨디블라 리가멘트도 있고 여기 로어 마세터릭 리가멘트도 있고요. 근데 굉장히 단단한 애들이 얘랑 자이고마틱이랑 로어 마세터릭이랑 그 다음에 맨디블라 리가멘트가 굉장히 단단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데에서는 페임이 발생하죠. 요건 페임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데가 끊어지거나 요런 데가 뭐 당겨졌거나 그랬을 때는 페임이 생기죠. 그래서 요거 자이고마틱 리가멘트랑 그 다음에 로어 마세터릭이랑 그 다음에 맨디블라 리가멘트 요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 이렇게 지방 구획이 있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내가 신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쏙쏙 뺄 수 있겠냐. 일단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제가 요 그림을 옛날에 그려놨던 그림인데 요렇게 있던 내 얼굴 지방이었는데 광대를 줄이고 나니까 얘가 이렇게 됐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요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늘어져 보이겠죠. 근데 여기 늘어져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중력에 의해서 여기는 얇아지고 여기는 두꺼워진단 말이에요. 여긴 두꺼워진단 말이에요. 이런 효과들이 발생을 해요. 이런 효과들은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사람한테서. 그러니까 뼈가 줄어드는 게 이러한 늘어짐, 처짐, 늘어짐의 일단 기본적인 원인이죠. 그런데 피부 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밑으로 쏟아지는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꺼운 이러한 쏟아지는 느낌의 늘어짐, 처짐도 발생을 해요. 이 두 가지가 다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피부 탄력만 좋으면 상관없다. 그러면 이 정도는 되겠죠. 근데 난 피부 탄력이 많이 없다. 그럼 요 정도 되겠죠. 그럼 요 정도 되면 이제 막 울퉁불퉁해지고 이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안면 유지인대 하나로 설명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뼈를 줄였다는 거 하나로 설명할 것도 아니고 뭐 피부 탄력으로 설명할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게 짬뽕으로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주워 들은 그런 어떤 살짝살짝 본 정보를 가지고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가장 큰 괴담이 안면 유지인대예요. 안면 유지인대는 제 생각에 제 경험에 얼굴 윤곽 수술이나 뭐 지방흡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처짐이나 늘어짐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게 안면 유지인대는 한 10%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볼륨이 줄어드는 게 한 60%, 50% 저는 된다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피부 탄력이 한 20, 30% 된다. 일단 그 세 가지만 놓고 판단한다면. 근데 여러분들은 10%만 되는 그 안면 유지인대에 목숨을 걸고 이 100%를 설명하려고 덤빈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아요. 그래서 몇 년간 그 얘기를 굉장히 길게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안면 유지인대로 설명하는 그 다른 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에 자꾸 노출이 되고 계속 반복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질문 주셨잖아요. 윤곽 수술 후 볼 처짐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지금 주공주님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일전에 이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풍선 이론 보면 제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놨냐면 뼈의 볼륨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제가 명시를 해놓은 게 벌써 한 4, 5년 전이에요. 그래서 뼈의 볼륨이 많이 줄어들면 처진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피부 탄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수술하기 전에 환자 이렇게 손등 만져보는 거를 꼭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본다면 안면 유지인대. 근데 그 기여도는 뼈 볼륨은 한 50에서 60%까지도 봐요. 그 다음에 피부 탄력 한 20, 30% 보고, 그 다음에 안면 유지인대 10% 정도 봐요. 기여도가 볼처짐을 만드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제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근데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제 이러한 설명에 크게 이의를 달지 못하실 거예요. 경험이 좀 있으시다면. 유지인대로 다 설명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설명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앞광대 실리콘 보형물 넣었다가 제거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유지인대가 손상되나요? 그리고 필러가 피부층이 아니라 뼈와 피부 사이에 주입될 수도 있나요? 이렇게 넣으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필러는 뼈와 피부 사이에 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부 중간에다가 넣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광대 수술하고 나서 1년 정도 후에 필러 맞았거든요. 근데 이 필러가 수년이 지났는데도 녹지 않고요. 그리고 만져봐도 느낌적으로나 피부층이 아니라 피부 아래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럼 피부 아래면 그게 뼈 위인가요? 근데 그것도 좀 본인 느낌인데, 광대 보형물 수술을 하고부터 피부가 늘어나서 그런지 유지인대가 손상돼서 또 나오죠. 유지인대. 그런지 처짐이 심해요. 그래서 필러가 주입될 때 피부층이 아니라 피부하고 뼈 사이에 주입된 거 아닌가 해서요. 그러면 피부하고 뼈 사이에 주입이 되면 피부하고 뼈 사이가 피부층인데,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피부, 그 다음에 뼈, 요 사이 피부층. 정확히 영어로 말하면 서브더말이라고 해요. 더미스 밑에, 진피층 밑에, 서브더말 에어리어 라고 저희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본 위라고 할 때는 수프라본이라고 해요. 뼈 위라고 얘기를 해요. 주입된 게 아닌가 해서요. 그럼 요것 때문에 처졌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형물 제거할 때 피막 제거 안 했는데 제거 안 하면 처짐이 심해지나요? 피막은, 보형물이 사라지면 피막은 사라져요. 없어져요. 흡수돼요. 내 뼈랑 붙으면서 골막처럼 변하거나 흡수되고 없어져요. 자, 이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인터넷 어지간히 검색해 보신 분이라는 생각 드시죠? 그리고 뭘 만들어냈는지 보세요. 본인이 얻어낸 정보와 내가 느낀 느낌을 통해서 원인을 추측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겪잖아요.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되게 위험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얻은 정보가 되게 빈약한 단편적인 정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느끼는 이 느낌들은 주관성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 어설픈 정보와 주관적인 느낌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그게 맞냐라고 묻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들이 계속 반복되죠. 수없이. 이게 인터넷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폐해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글들을 보면은 이건 제3의 의학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비 의학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유지인대가 앞광대 보형물을 넣으면 손상이 되냐 안 되냐. 앞광대 보형물은 여기다 넣잖아요. 뭐 여기다 넣지는 않잖아요. 이건 45도 광대니까. 여기다 넣는데 눈 밑에 여기는 조금 손상될 수 있겠죠. 여기 신경 나오는 인프라오비탈 러브니까 여기는 손상받을 안면 유지인대 자체가 존재하질 않죠. 이 부분은 존재하질 않아요.
그러면 겨우 손상받을 법한 데가 여기 조금 요 정도? 그죠? 그러면 여기 정도만 손상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 조금 손상받았다고 유지인대 때문에 볼이 처질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볼륨이 있었을 때 빵빵했다가 볼륨이 빠지고 나면 환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 꺼졌다라고 얘기 안 해요. 처졌다라고 얘기해요. 어깨에 뽕을 넣었다가 어깨에 뽕을 빼면 어깨가 처졌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환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매가 길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어깨에 뽕이 있다가 뽕이 없어지면 소매가 길어져요. 조금. 그런데 그거는 어깨가 처진 거에 따른 변화지 뽕을 뺐기 때문에 소매가 처졌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어깨에 뽕이 있으면 어깨가 올라가. 그러면 올라가니까 옷이 당겨져서 소매가 짧아져. 맞죠? 그러면 어깨가 뽕이 빠졌어. 그러면 꺼져. 그러면 남는 게 소매가 길어져.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형물을 빼고 나면 대부분의 환자가 말하는 게 꺼졌다가 아니라 처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현상. 이건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근데 의사들은 꺼지니까 당연히 조금 처지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볼 처짐의 가장 큰 원인은 볼륨의 변화다라고 했잖아요. 볼륨이 없어졌어. 있던 게 없어졌어. 그러면 환자는 처졌다고 느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것도 달라요. 그럼 넣기 전하고 넣었다가 뺀 후에 비교를 하면 똑같을 수는 없어요. 뭐 피부가 늘어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늘어났다기보다는 안에서 연부 조직이 2번의 수술을 통해서 손상을 받았으면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는 환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처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다는 뜻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천천히 한번 요거를 되돌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는 B다, B는 C다. 그러면 A 하면 C 된다. 요게 가끔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죠. 보형물을 넣었다 뺐어요. 그랬더니 처졌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꺼져서 꺼진 결과로 처진 거예요. 그러면 보형물 빼면 처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비슷한 예가 턱을 전진했어요. 그래서 턱이 너무 나와 보여요. 입이 땡겨요. 그럼 후진함은 좋아질까요? 이게 일반인들 사고란 말이에요. 내가 아침을 먹었어요. 그래서 속이 더부룩해요. 그러면 아침을 안 먹으면 좋아질까요? 먹은 음식이 중요하지 먹었다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안면 유지인대가 여기에서 다칠 만한 데는 지금 여기 조금밖에 없는데 요것 때문에 처진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피부가 늘어나서 그렇다. 근데 뭐 그거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빼면은 그 정도의 탄력은 대부분 있거든요. 피부가. 그래서 요것 때문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넣었다 뺐다 필러도 넣고 했으면은 어쨌든 필러 때문에도 볼륨이 늘었다가 줄었다 했고 보형물 때문에도 볼륨이 늘었다 줄었다 했고 그러면 요런 상황에서 이게 똑같을 리는 없지 않을까. 이제 여기다가 또 피막으로까지 얘기가 이제 넘어가죠. 제거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게 뭐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이게 꼭 절대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피막을 제거하고 안 하고 워낙에 피막은 쪼그라드는 성질이잖아요. 있거든요. 보형물 제거하면 피막은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뭉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골막 거상한 것처럼 조금 땡기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보형물을 넣었다. 그러면 보형물 빼잖아요. 그럼 피막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여기가 살짝 이렇게 뭉쳐요.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분 보셨잖아요. 무턱 수술을 4번 했다. 그랬는데 지금은 무턱이 아니라 오히려 턱이 튀어나왔다. 이게 뭘 의미해요? 그만큼 주변 살이 쪼그라들어서 뭉쳐서 이제는 턱 끝에 볼륨이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계속 쌓아온 게 성형외과 의사들의 경험이에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본인이 경험한 그 한두 번의 경험으로 이걸 또 인터넷에 얻은 정보로 설명하려다 보면 자칫하면 요상한 느낌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질문 주신 거엔 답을 다 드렸는데 이거를 이해하기에는 뒤에 이만한 정보량과 경험량이 쌓여야 이걸 정확히 이해하실 텐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많이 보시니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건강한 느낌은 안 들어요. 왜냐면 약간 시간 낭비 같아요. 왜냐면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뭐 문만 열면은 의사 만날 수 있는 나라에서 굳이 왜 본인이 인터넷 보면서 이렇게 상상한다? 이런 느낌을 가질까? 그만큼 불신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뭐 인터넷에서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리면 그 말은 또 100% 신뢰하시나요?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의미 있는 시간인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환자한테나 의사한테나 서로 시간 낭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궁금해 하시면 또 답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년 전 윤곽 수술을 했는데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 입술이 얼얼합니다. 감각은 느껴지지만 과장되어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자, 제가 신경이 손상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무감각이 제일 흔해요. 무감각. 입술에 감각이 없어요. 이게 제일 흔하고. 그 다음에 감각은 있는데 만지면 전기 오듯이 찌릿찌릿해요. 또는 뭐 너무 쓰리고 아파요. 뭐 이런 분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퍼 센시티비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드물게 있어요. 과장되어 느껴지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다가 얼마 전에 사랑니 뽑으러 치과에서 CT 찍고 뼈 상태 봤는데 오른쪽 뼈가 패여 있더라고요. 이게 패였대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이거 보세요. 패인 건가요? 빨갛게 원쳐 주셨거든요. 여기 패였나요? 이 T절골을 하거나 뭐 이렇게 시옷절골이나 뭐나 하면은 요 정도면은 거의 뭐 아주 상급이에요. 엄청나게 패이고 단차 있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T절골이나 시옷절골 뭐 이런 거 절골술, 턱끝 절골술 한 거 치고는 아주 상급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신경이 어쩌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환자분은 요게 보이시죠? 저는 이게 보여요. 이게 신경 지나가는 길이에요. 잘 보시면 요렇게 가요. 요렇게 가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신경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신경이 아마 수술할 때 잘렸거나 아니면 신경관이 노출이 된 거예요. 환자분은 지금 여기를 보시지만 지금 여기를 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여기를 봐야 돼요. 이게 원인이지 여기가 원인이 아니에요. 또 지금도 똑같잖아요. 내가 뭔가 불편해. 근데 CT를 볼 줄은 몰라. 근데 뭐 인터넷에서 뭐 2차각 이런 거 본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나 여기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여기 아닌가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파노라마로만 볼 건 아니라 CT 찍어서 여기를 봐야 돼요. 이 단면을. 그래서 신경관이 얼마나 노출이 됐나, 이게 괜찮을 정도인지, 될 상황인지, 아니면은 신경이 조금 많이 노출이 돼서 조금 힘들 상황인지. 요 환자분한테 제가 하나 조언을 드리면, 여기가 오른쪽이에요. 지금 이 엑스레이가 제대로 찍힌 거라면 여기가 오른쪽이거든요. 여러분들 턱 수술하신 분 중에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시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병원에 오면 환자분들한테 저런 엑스레이나 CT가 보이면 해보는 거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톡톡 쳐보세요. 이렇게. 그 신경이 노출된 데를 이렇게 톡톡 쳐주세요. 이렇게 쳤을 때 아무 느낌이 없다면 뼈가 덥고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기를 툭툭 치는데 막 이가 시리거나 전기 오는 것 같고 막 턱을 괴지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라면 신경관이 노출이 있거나 손상이 받은 거예요. 문제가 여기는 없지만 여기는 조금 체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답변 드릴 거고, 요거는 CT 찍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답변 되셨길 바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1개월 차에 없던 광대갭이 3개월 차 정도의 부딪힘에 의해서 6개월 차에 경과를 봤을 때 광대갭이 생겨 있었습니다. 왼쪽 광대에 큰 통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찌릿하고 약간의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오른쪽에 비해서. 그게 3개월 차의 외상에 의해 왼쪽 회복이 느린 것인지 아니면 왼쪽이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너무 걱정됩니다. 사진 첨부했는데 확인해 줄 수 있으세요? 그럼 6개월 차 경과는 도대체 어디서 찍었고 이거 찍고서는 의사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일단 저는 그게 궁금해요. 여러분 병원에 진료 받으실 때요, 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세요? 이게 그런 경우 많거든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그 병원에서 뭘 했어요? 그때는 뭐 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억 안 나요. 몰라요. 그건 왜 물으세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저랑 만나면
이제 악플을 다시게 되죠. 병원에 진료 보러 오셨으면 의사의 질문에 본인이 있었던 일을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거짓말 하시거나 감추거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6개월 경과를 봤을 때는 수술하신 병원에서 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CT를 찍고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세요. 그러면 전 궁금하죠. 이거 수술한 선생님은 뭘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니, 그건 묻지 마시고요. 원장님 보시기엔 어때요? 어느 병원에서 하셨어요? 아, 그건 뭐 알아서 뭐 하시게요?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빈정 확 상하죠, 저도. 근데 그런 분들이 은근히 그 인터넷 활동은 또 많이 하셔서 댓글을 많이 다시는 분들이에요. 어디가 문제라는 거죠? 이 사진을 보고 지금 제가 뭘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CT 퀄리티도 좀 많이 좋진 않고요.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뭐 요거 조금 갭 있는데 중요한 건 아까 뭐라 그랬죠? 요 갭이 어쩌고가 아니라 요 얼라인먼트다. 요 라인. 요게 예전에 3개월째나 또는 수술 후에 찍었던 CT랑 이렇게 요 얼라인먼트가 비슷하다면 여기 갭이 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CT를 이렇게 한 장, 두 장 이렇게 있으면 저도 정확히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뭐 요거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남은 건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런 거 보여드렸죠. 여기서 봤을 땐 말짱이 붙어 있어요. 뼈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자 이렇게 붙으면은 붙은 것처럼 보이죠. 그쵸?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붙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CT 하나 보여드렸어요. 지금 요런 각도에서 이렇게 있길래 잘 붙은 것 같아요 하고 CT를 돌려서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붙어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보면. 근데 이렇게 보면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솜솜님이 본인이신가요? 재고정을 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요? 저는 반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얻을 게 적은데 굳이 또 수술을 하냐라는 생각이 저는 강해요. 그리고 지금 6개월이에요. 지금 6개월이 됐으면 지금 상태에서 뼈가 크게 변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각도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뭐 이렇게 있거나 또 뭐 또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글쎄요. 저는 지금 상태에서 재수술을 뭐 얘기하거나 권하거나 하는 거는 저는 반대고요. 만약에 이게 뭐 다른 각도에서 정말 이상하다 그러면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이쪽이 맞다면 저는 조금 돌려보고 여기저기 조금 CT를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기는 봐도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수술해준 선생님이 이거를 재고정해준다? 저는 조금 요 상태가 맞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면 저는 반대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얻는 게 잃는 것보다 많을 것 같아요. 솜솜님 이거는 CT를 정확하게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병원에 한번 오셔서 CT를 제대로 한번 찍고서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쪽이 맞으면 아까 말한 요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반대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예요? 아이고야. 아니 그러면 그 사진을 보여주셔야지. 이걸 왜 이거 보여주고 나보고 찍으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 몰라요. 근데 여기 봐서는 지금 그렇게 안 보여요. 지금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된 것처럼은 안 보이거든요. 솜솜님 정 불안하시면 병원 와서 CT 찍으시고요. 그냥 비대면으로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 CT를 가지고 오세요. 받아서. 이게 재고정할 정도인지 아닌지는 그거 보고 판단해 드릴게요. 그 수술한 병원에서 1개월 차랑 3개월 차를 갖고 오세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찍은 거랑 보고 제가 비대면으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프로그램이 뭔지 아는데 요 프로그램이 뼈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쓰는 프로그램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좀 더 잘 보이게 바꿀 수 있어요. 그걸로 정확하게 그 시간 타임라인별로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가 된다는 얼굴, 턱은 짧아 무턱인데 좌우로 너비는 넓고 턱은 길어지고 싶어 턱끝 전진술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결과를 내기 힘든 얼굴형은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게 맞을까요? 이번 달에 수술을 하기로 했던 친구의 예인데요. 비대면 상담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어떤 수술을 권했을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던 내용이에요. 얼굴이 넓어요. 짧아요.
넓고 짧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죠? 사각턱 안면윤곽 수술하면 작아지겠다. 근데 여기가 너무 짧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귀에서 한 1cm 정도 요만큼 남기고 저는 이만큼 뼈를 잘라요. 요렇게.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뼈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저 라인이 아마 한 요 정도 라인이 될 거예요. 요런 정도. 그러면 여기가 짧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요렇게 보형물을 만들어서 길이를 늘려요. 필요하면 뭐 전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짧고 넓은 분들은 자르고 여기에 보형물을 붙여요. 그럼 길이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저는 요새 이런 식으로 수술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수술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예도 많죠. 근데 턱은 길어지고 싶어서 턱끝 전진술을 한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턱끝 전진술을 하면 길이가 짧아져요. 길어지지 않아요. 키 커지고 싶어서 살찔라고요. 요 얘기 하신 거랑 똑같아요. 키가 커지는 건 이 방향이잖아요. 살이 찌는 건 이 방향이잖아요. 전진은 이 방향이고요. 길어지는 건 이 방향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전진을 하면 앞으로 나가는 거지 길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혼자서 고민하면 이렇게 돼요. 인터넷 보고 혼자서 고민하시면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병원 널렸잖아요. 대한민국. 병원 가서 의사분하고 상의하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서 저는 수술을 여기는 길이를 늘리는 방향으로, 여기는 잘라주는 방향으로 요새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분 중안면부 꺼져 있죠. 그래서 환자분이 고민하셔서 턱 수술은 나중에 하고 중안면부랑 코 수술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분이에요. 선생님, 수술로 입안절개, 봉합부 전부 다 유난히 만긴 소대. 이건 소대가 아니고요. 그냥 밴드예요, 밴드. 스카밴드라고 해요. 입안 절개 부위 들여다보면 하순 소대가 거미줄같이 4-5개. 예, 밴드가 생겨요. 한쪽 하악에는 그 소대 같은 게 유난히 아래 송곳니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입을 하면서 땡깁니다. 절제술을 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너무 막 불편해서 한 1, 2년 기다렸는데도 힘들다. 그러면 그냥 잘라내고 다시 꼬매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는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그냥 스테로이드 주사 맞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겉에 피부에 맞는 것처럼 뭐 꺼짐이나 패임 이런 건 크게 연연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그냥 스테로이드 주사로 한번 맞아보고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댓글 한 번만 꼭 부탁드립니다. 광대 수술 후 5년이 지난 지점에 아치뷰 핀 제거하려는데 핀 제거를 하게 될 경우 구멍이 5mm 정도 있기 때문에 뼈 이식과 같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분류압은 아니지만 수술하기 힘든 케이스라네요. 뭔 소리예요? 구멍이 있는데 분류압이 아니다? 이건 그냥 제 상상인데 뼈가 이렇게 있는데 5mm 구멍이 나 있다. 이걸 왜 뼈 이식을 해요? 냅두는 게 낫죠. 이거는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두세요. 여기다 뼈 이식한다고 살지도 않아요, 잘. 힘든 케이스라네요. 글쎄요. 제가 환자분 뼈를 정확하게 모른 채로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턱끝 수술과 병행해서 턱끝 뼈로 이식하려는데 다시 플레이트로 고정하려면 저는 아치 부위 핀제거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 나일론 3, 4번 같은 실로 고정. 무슨 뼈 이식을 나일론으로 고정해요. 이건 진짜 좀 아니죠. 고정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왜냐면 나일론 실로 고정을 하려면 뼈에 구멍을 내야 되잖아요. 5mm 메꾸려고 뼈에다가 구멍을 내면은 그 구멍 내면서 없어지는 뼈가 이 5mm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플레이트를 빼고 그냥 이건 냅두는 게 저는 정답일 것 같고요. 이거 뼈 이식하려고 턱끝 수술을 하는 거면 턱끝 수술 하지 마세요. 그냥 요거 플레이트만 빼세요. 핀 제거만 충분히 가능하다는데 이거 봐요. 다른 곳에서는 핀 제거만 충분히 가능하다잖아요. 뼈 이식 없이 핀 제거만 해서 구멍 뚫는 부분 위험성 없을 것 같아요. 외부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5mm 정도 구멍이라는데 그 부분이 뭐 분류압은 아니라니까. 뼈는 붙어 있다고 하니까. 저 같으면은 그냥 핀만 빼고 잊을 것 같은데요. 이 구멍 메꾸려고 턱 수술을 해서 또 턱을 또 어떻게 한다? 그냥 솔직한 느낌으로는 장사 잘하네 이런 생각 드네요. 옛날에 여러분들 아시는 그 대형 병원에서 이런 컨셉으로 환자들 불안하게 해서 수술 막 시키다가 학회에서 제재 먹은 적이 있거든요.
광대 수술하고 그때가 CT가 막 보급되던 시절이었어요. 2008년, 9년 요 무렵인데요. 그때 어떤 대형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광대 수술한 사람을 이제 다 CT를 찍게 한 거예요. 병원에 상담 오면. 그러면 그 전에 광대했던 사람들은 엑스레이만 보고 광대 수술을 했거나 그냥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요 최부 상부가 거의 다 벌어져 있었어요. 한 98% 이상 벌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80%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농담 아니고 거기에 조금 갭이 조금씩은 다 있었어요. 그걸 보고서 환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뼈 없어졌다고, 여기 큰일 난다고, 뼈 이식해야 된다고, 이거 수술 안 하면 나중에 얼굴 무너진다고, 광대뼈가 무너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환자 불안하잖아요. 선생님 너 이거 괜찮은 거예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 이거 뭐 뼈 이식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뼈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뼈 이식은 어디서 얻어요? 뭐 이러면은 사각턱도 크네. 그럼 우리 사각턱 수술하면서 그 뼈 뗀 걸로 여기 이식하자.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상술이었어요. 환자의 불안함을 조장하고 또 다른 수술을 권하는, 불필요한 수술을 만들고 또 다른 수술을 권하는 약간 이런 컨셉이었거든요. 그 문제가 많았던 병원이었죠. 비슷한 느낌이에요. 턱끝은 원래 할 거라서. 김솔님 질문인가요? 저한테 물으시면은 저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 뼈 이식한다고 잘 이식도 안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이 5mm 구멍이 어디냐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형태로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이게 뼈 이식할 정도인가 싶기도 하고, 여기 뼈 이식해서 제대로 살지도 않아요. 제가 요거는 조금 반대하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턱 수술을 한다면 저는 정말 반대할 거고, 뭐 하는 김에 한다 그러면은 뭐 그냥 해라 뭐 이렇게 했지만, 실로 고정한다?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이 사람 경험 없네 이 생각 들었어요. 그냥 환자가 싫다니까 다른 걸로 끌어가는 거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고정 없이 그냥 뼈를 그냥 거기다 쑤셔 넣어도 돼요. 5mm 정도 갭 있는 데다가 고정 안 해도 돼요. 그게 오히려 나아요. 그 실 묶겠다고 고정한다고 나일론으로 거기다가 구멍 내고 뚫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그 뼈에 해를 끼치죠. 이 뼈 5mm 구멍을 저는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CT를 제가 보고 싶으니까 요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T가 있으시면 보내주시고 아니면 병원 와서 한번 찍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다. 턱 수술할 때 보통 입안절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안절개를 하고 난 후 보형물 삽입하고 다시 절개한 부분 봉합하게 될 텐데 위 사례처럼 3번 정도 봉합하게 되면 입안 땡김, 불편함 생기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접하신 케이스는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물론 입안 수술 여러 번 하면은 그 불편해요. 그래서 이 불편함이 있어요. 입안에 음식 낀다 뭐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다만 피부신경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반복된 수술이 좋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상처만 보면. 때린데 또 때려봐요. 그게 좋겠어요? 찌는데 또 째고.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희생하고서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해야죠. 다만 우리가 잃어야 되는 것 중에는 피부신경은 없어요. 입안 절개한다고 피부신경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다른 병원에서 상담을 했는데 엑스레이 촬영만 하시고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사진은 수술 직전에 촬영한다고 하셨고 CT는 재수술이 아닌 경우에야 수술 전후 모두 촬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엑스레이보다 CT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엑스레이만 촬영해도 문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 이거 속상하네요. 여러분, 제가 뼈 수술을 할 때 CT 찍어주는 병원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수술 전, 후, 경과, CT 찍어서 확인시켜주는 병원 가세요. 안 그러면 인터넷 세계에 빠져서 여기저기 질문 올리고 불안에 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엑스레이만 찍으면 된다. CT에서 뭘 더 볼 수 있냐? 이런 질문 하셨는데 모르는 길 찾아갈 때 지도 들고 가세요? 내비 키고 가세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냥 모르는 동네에 갈 때 지도 보고 가세요? 내비 키고 가세요? 요새 누가 지도 보고 다녀요? 내비 키고 다니지? 왜 그러죠? 내비게이션이 줄 수 있는 정보가 훨씬 많잖아요. 교통 상황 반영해줘, 실시간 교통 상황 반영해줘, 최적 경로 찾아줘, 최단거리 알려줘, 최단 시간 알려줘, 최소 비용 알려줘.
경우의 수에 따라서 보여줄 수 있는 정보량이 내비게이션이 엄청 많잖아요. 지도는요. 가는 길만 알려주죠. 그 길이 막히는지 좁은지 어쩐지 모르잖아요. 근데 찾아갈 수는 있죠. 돌아갈지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도 보고 충분해. 나 운전 경력 30년이야. 그걸 믿으세요? 요새 택시 아저씨들도 내비 키고 다니세요. 운전 경력 30년 무사고 모범 택시 아저씨가 내비 보고 다니세요. 맨날 다니는 길을 30년 동안. 근데 그런 분이 나 운전 경력 30년이야. 나한테 맡겨. 아니 저기 기사님 저기 지금 제가 내비 켜보니까는 어느 길이 빨리 간다고 거기가 지금 글로 가시라는데요. 아, 뭔 소리야. 내가 운전 30년 했다니까 서울에서만.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기사님한테 신뢰가 가세요? 내비에 신뢰가 가세요? 요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주장하는 선생님이 있으시면 그냥 걸르세요. CT가 없거나 CT가 없어서 엑스레이만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죠. 근데 CT는 재수술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CT가 있긴 있나 봐요. 근데 엑스레이 찍는 거랑 CT 찍는 거랑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고 귀찮아서? 아니요, 나이가 많은 분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제 주변에서도 있어요. 엑스레이가 최고다. 아직도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본인이 공부 안 한 거, 시대 흐름에 못 따라오는 거를 뭐 본인이 경험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0년 택시 경력에 운전하시는 기사분처럼 내비 믿고 가세요. 그게 맞는 거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이세요. 여러분 제가 병원 선택하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뼈 수술을 생각한다면 수술 전 CT 찍어주는지 뭐 마취과 뭐 사후 관리 뭐 해줘요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뭐 CCTV 있어요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거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 전 CT 찍는지 수술 직후 CT 찍는지 결과 볼 때 CT 찍어서 확인해 주는지 그렇게 CT 관련된 것만 확인하셔도 아마 여러분 큰 병원 선택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CT가 뼈 수술을 하시는 분은 훨씬 중요해요. 잊지 마세요. 저 같으면 이 병원 걸러요. 언제적 얘기예요. 제가 뼈 수술 처음 했던 시절에 엑스레이 갖고 겨우 뭐 보고서 이렇게 지켜보고 자대고 뭐 이런 짓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2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선생님 안면윤곽 광대한 지 2달하고 2주 정도 됐는데요. 누워서 폰 하다가 오른쪽 얼굴 광대 부분에 폰 떨어뜨렸는데 아프더라고요. 당연히 아프지. 이게 보다가 떨어졌는데 당연히 아프지. 괜찮을까요? 핸드폰 떨어진 거 정도로 뼈가 뭐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재밌죠? 당연히 아프지. 근데 아픈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불안함이 제 말 듣고 풀리시나요? 안 풀리시면 CT 찍어서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노핏 코 수술할 때 보형물로 원하는 높이 두께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코끝을 높일 때는 보형물과 별개이기 때문에 분명히 코끝을 높이는 것에는 한계가 당연히 있죠. 코끝 높이는 거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코끝은 자가연골이나 이런 것들로 높이잖아요. 그쵸? 이 말씀을 사실은 일요일 날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저희 직원이 저한테 오더니 원장님, 우리 이노핏 안 하면 안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환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막 해오면 막 코끝을 1cm씩 올려온대요. 실제로 제가 봤거든요. 제가 이번 주말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막 1cm씩 올려와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러면 좋겠다만 너 코 피부가 그렇게 안 늘어난다. 여러분 이노핏 수술에서 가장 한계가 뭐냐면요. 코끝을 높이는 거는 코 보형물이 아니라 코 연골 작업이에요. 그래서 늑연골을 쓰고 별짓을 다 해도요. 정말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요걸 콜루멜라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코끝하고 요 사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콜루멜라라고 하는데 비주라고 하죠 한국말로. 비주가 짧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코끝을 아무리 내가 높이고 싶어도 높여놨다가 피부가 안 닫혀서 다시 낮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높여놨다가 닫았는데 요 피부가 예쁘게 안 낫고 흉터로 남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이너피 프로그램으로 막 이렇게 막 만들어 놨더니만은 이 코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1cm를. 코끝에서 1cm가 안 올라가요, 여러분. 피부가 그렇게. 주로는 늑연골이랑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코끝 올릴 때는 코가 짧고 낮은 분들은 늑연골을 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피부도 얇고 조금 높이도 있다 그러면 귀연골 쓰고 그렇게 해요. 전문의 분들께서 말씀해 주는 코성형 부작용 확률은 1에서 5% 의미 경과 관찰이 가능하나 6개월 내지 1년 내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코성형을 한 환자 중 90% 죽을 때까지 염증 없이 실리콘을 갖고 지낼 수 있다는 뜻인가요? 죽을 때까지 거의 이런 것 같아요. 뭐 한두 달, 6개월, 1년 내지 이런 건 아니고요. 길게 보면은 뭐 10년, 20년 요 정도 같아요.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요거를 조금 객관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오늘 낮에 논문들을 막 뒤져봤거든요. 근데 제가 주말까지 좀 더 뒤져볼게요. 이걸 프로테이지로 보고한 논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논문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거든요. 요 내용은 제가 일요일 날 방송할 때 한번 논문을 그때까지 열심히 찾아가지고 요 질문에 적합한 논문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요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런 거 걱정해서 뭐 먼지 많고 뭐 술도 많이 먹고 이런 거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거는 그거 무서워서 못할 거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진단서에 하악골 결합 부위 골절 개방. 이게 하악골 결합 부위가 심피시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개방성 골절, 피부까지 찢어졌다는 뜻이고요. 하악골 우각부 골절, 하악골 우각부 여기 부러졌다는 얘기고요. 관골 상악 복합골절, 트라이포드 프랙처라고 그래서 여기 부러졌다는 얘기고요. 상악골 골절 여기도 부러졌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왼쪽 입술과 턱에 감각이 없다. 근데 그거는 골절된 상황을 봐야 돼요. 자, 그 삼각골절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공부 삼아 알려드릴게요. 요거를 다리 하나라고 보고 요걸 하나라고 보고 요걸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삼각골절은 여기가 부러지고요. 여기가 부러지고 여기가 부러지면 삼각골절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는 다치는 신경이 주로는 요거예요. 인프라오비털 러브. 이거는 아마 여기 부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삼각골절이 생기면서 여기도 바스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요 신경, 인프라오비털 러브가 부러져요. 부러지면서 이 신경이 눌려요. 그러면 감각이 없어져요. 근데 요렇게 부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렇게. 그런 경우는 요 신경이 손상받기도 해요. 완전히 손상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안면골절로 수술 꽤나 했는데 완전히 여기가 손상받아서 오신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근데 처음엔 환자분처럼 다 느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신경 손상 말씀하시는 게 여기가 부러졌고 여기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여기가 부러지면 여기 신경이 무조건 영향을 받죠. 무조건 영향을 받으니까 일시적으로 멍멍하거나 또는 여기는 신경이 끊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거 역시도 완전히 끊긴 분은 지금까지 못 봤어요. 저는 대학에 있을 때 응급실로 실려오시고 뭐 이런 분들한테 이게 끊어져 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손상된 분을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일시적으로 부러지고 했을 때 감각이 없고 입술 감각이 떨어지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해요. 그래서 지금 다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수술 받고 회복 경과 지켜보시면 예전하고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생활하시는데 문제 없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근데 수술은 잘 받으셨는지가 더 저는 궁금해요. 빨리 수술 받으시는 게 신경을 살리는데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똑같은 T절골술이어도 남자와 여자 다른가요? 남자와 여자 다르죠. 근데 여자는 여기 좁은 걸 좋아하지만 남자는 조금 넓은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T절골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건 사실은 여자를 위한 수술이지 남자를 위한 수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여자를 위한 수술인 경우가 많아요. 갸름하게 뾰족하게를 위한 수술이라서. 선생님 병원 홈피에 귀족 재수술이 있던데 선생님은 기존 귀족 수술의 단점, 보형물 이동, 기타 등등으로 노블캣 수술에는 보완된 수술 말씀하셨는데 수술하시는 노블이랑 귀족 재수술 차이점이 뭔가요? 그러니까 귀족 재수술을 노블캣이라는 명으로 수술을 한다 그 뜻이에요. 차이점이 아니라 귀족 재수술을 노블캣 보형물을 사용해서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턱 필러 맞은 지 5년 됐는데 딱히 지금 문제는 없지만 턱에 남아 있어요. 녹여야 할까요? 없어지면 그때 맞으면 되는 건가요? 이 질문 정말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여러분 한번 같이 고민해 봐요. 이 질문의 요지가 뭔가요? 턱 필러 맞은 지 5년 됐대요. 지금 문제는 없대요. 근데 턱에 남아 있대요. 녹여야 돼요? 아니면 없어지면 그때 맞으면 되나요? 아, 트럼파킴 님이 다시 필러를 같은 자리에 맞고 싶은데 잔여감이 있어서 싹 다 지우고 새로 맞아야 되냐? 아니면 다 없어진 다음에 그 위에 덧 맞아야 되냐? 그 얘기구나. 여러분, 필러는 그냥 쉽게 보충한다고 생각하세요. 남아있다면, 근데 5년 됐는데 남아있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녹이고 다시 맞을 필요는 없고요. 지금 문제 없고 괜찮다면 지내시다가, 나중에 없어지고 서운해지면 그 위에다가 맞으면 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잔여물이 있더라도 그 위에다가 보충하는 거죠, 보충. 어쨌든 내가 1cc를 넣어놨는데 1, 2년이 지나면 뭐 한 20% 남았어. 0.2cc 남았어. 근데 1cc일 때가 내가 참 좋았어. 그러면 조금 0.8 정도 더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충하는 거죠. 그래서 필러예요. 채우는 거. 45도랑 옆광대뼈를 이반절개와 구렛나루절개로 수술받았는데 갭 없이 단차 없이 정확하게 수술받는 건 불가능에 가깝나요? 불가능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단차 없이 갭 없이 정확한 수술 가능성은 있긴 하죠. 병원에서 수술받고 단차 없이 정확하게 수술답니다. CT 보여주고 나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어떻게 미세한 이반절개 축소술로 보지도 않는데 단차 없이 갭 없이 고정을 잘할 수가 있나요? 미세 내시경 같은 거 수술할 때 보는 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현미경은 아니고요. 이렇게 답을 드릴게요. 단차라는 거에 대해서 0.5mm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거 단차예요, 아니에요? 이걸 갭이라고 할래나? 그렇다면 불가능해요. 근데 뭐 1mm 정도는 단차 아니지, 갭 아니지 라고 말하면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질문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제 답이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0.5mm가 괜찮다. 0.5mm 미만만 괜찮다. 1mm 이상 갭이나 단차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면 불가능해요. 0.5mm 정도 오케이. 1mm 정도까지는 오케이. 그럼 가능해요.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시경 같은 거 들어갈 틈도 안 돼요. 기구랑 내가 쓰는 기구 들어가면은 그것도 이렇게 피해서 봐야 돼요. 되게 좁은 공간이어서. 그럼 얼굴이 긴 사람, 턱이 긴 사람들은 수술해도 소용이 없는 건가요? 이것도 요 영상 말미에 보여드렸는데 얼굴이 긴 사람, 턱이 긴 사람 자를 때 잘 자르면 된다. 근육도 이렇게 당겨서 올리면 된다. 소용없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자른다고 턱살 늘어지고 길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합시다. 라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답을 영상 말미에 답을 드렸죠. 끝까지 안 보셨나 봐요. 영상 한번 다시 보시면 아마 요 사진이 나올 거예요. 그 설명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눈 밑 지방 재배치와 지방 이식하고 아픈 것도 혈관이랑 신경 쪽 CT로 확인 절대 안 돼요. CT는요, 뼈랑 근육 조금, 그 다음에 피부 요 정도 보여요. 혈관은 조영제라는 걸 넣어서 하면 보이지만 신경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보이지 않아요. 선생님, 이런 후유증 겪는 환자가 많나요? 수술 고려 중인데 평생 저렇게 통증 저림감을 갖고 살까봐 두려워요. 저는 경험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수술한 환자를 이렇게 만들었던 경험은 저는 없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런 증상을 호소하신 분을 제가 지금 한 4분, 5분 정도 겪었어요. 근데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3차 신경통이라는 건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는 만들어 본 적은 없는데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빈도수가 솔직히 말하면 0. 몇 프로 아닐까 싶어요. 1%도 안 되고 1%는 100% 안 되고요. 한 1000명에 1명? 한 3000명에 1명? 요 정도나 있을까 말까?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참 만나기 힘든 경우인 것 같아요. 지우프 말씀대로 흉살만 잔뜩 남기는 거라 하셨잖아요. 안 그래도 4개월 전에 지읍하고 아직까지 볼과 이중토프에 흉살이 잡혀서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스트레칭 한답시고 이리저리 움직이면 찢어지는 느낌도 나고요. 이 흉살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흉살과 같은 건가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까요? 좋아져요. 근데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고주파 도움돼요.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고 고주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100% 좋아지지는 않아요. 근데 초기에 4개월 전이잖아요. 그럼 초기에 스트레칭을 많이 하셨어야 되는데 이미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하세요. 그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 눈썹 가장자리 쪽 눈썹뼈가 튀어나와서 옆모습 보면 신경 인상 쓰는 듯한 모습인데 이거 갈아내려면 어느 부분에 흉터를 남기나요? 단순히 이것만 갈아낸다 그러면요. 내시경으로 빵꾸내가지고 한 3군데 정도 빵꾸내서 갈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환자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여기가 되게 많이 튀어나와 있고요. 여기는 납작하고요. 안화상윤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꺼져 있겠죠? 근데 환자분은 둥그런 이마를 갖고 싶대요. 근데 안화상윤기 여기 튀어나온 데를 CT를 봤더니 뼈 두께가 1mm밖에 안 돼요. 1.3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여기에 맞춰서 여기를 깎아버리기엔 상악동이 빵꾸가 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형물을 만들어 놓고 여기 눈썹뼈를 다 갈아들인 환자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열어야 돼요. 근데 그냥 여기만 갈아낸다 그러면 구멍 빵꾸 3개 내고서 내시경으로도 갈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정수리 여기. 그게 아니면 이렇게 헤어라인으로 다 좀 잘라내야 돼요. 여기 답변 주신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만 할 거면 내시경으로도 가능은 해요. 아주 이만 넓어지진 않아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탈모는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건 항상 말씀드리고요. 이마가 넓어지진 않아요. 답이 되셨길 바라고요. 흉살 완화로 림프 마사지나 고주파 효과 있을까요? 효과 있어요. 림프 마사지는 모르겠는데요. 고주파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전 1년 넘었고 2년 다 돼가는데 입술이 얇아지고 턱이 패였어요. T절골 전진했는데 후진하면 좋아질까요? 이거 보세요. T절골 전진했는데 후진하면 좋아질까요? T절골은 뭐죠? 모으고 전진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후진만 하면은 그럼 벌리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후진한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전진한 턱을 후진하는 게 여러분 그 원인 제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진한 거 후진한다고 전혀 이런 것들이 좋아지진 않아요. 이게 뼈가 많이 짧아졌거나 아니면 T절골 한다고 가운데 뼈를 너무 많이 빼냈거나 뼈가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아니면 이건 도움이 안 될 거예요. 후진은 절대 하지 마세요. 환자분 상태에 맞는 수술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어요. 전진술 할 때 앞턱 옆부분을 들어간 부위를 살려주셨다 하셨는데 보형물 넣은 거예요. 이거는. 전진을 뼈를 잘라서 앞으로 빼면 여기는 무조건 꺼지잖아요. 그래서 보형물로 이렇게 전진하면서 여기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뭐 영상 잘 보시면 그 CT도 있고 그런데 요거는 보형물 넣은 거예요. 선생님 제가 알아본 병원에서는 뒷광대 뼈 삭제 없이 밀어 넣어서 별도의 고정 없이 고정 가능하다는데 뭔 소리예요? 별도의 고정 없이 고정이 가능하다? 이거는 한국말이 좀 틀렸죠? 별도의 고정 없이 축소 가능하겠죠? 네.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가능은 한데 뒷광대 고정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조금 달라요. 저도 옛날에는 뒷광대 고정 안 했어요. 그거는 고정을 안 하려면 골막을 완전 잘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절개해서 뭐 자르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 거의 빵꾸만 내다시피 해가지고 옆광대 거리를 잘라주고 이렇게 통통통 해야 되는데 여길 톱으로 썬다. 예를 들면 여길 톱으로 자른다 라는 말을 하면 일단 골막은 다 찢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정을 안 하려면 여기는 부러뜨려야 돼요. 그래서 골막을 최대한 보존을 해 놓으면 안 움직이고 고정할 수 있어요.
축소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길 톱을 사용해서 자른다? 그러면 일단 골막은 다 찢겨요. 그래서 그 방법은 최근에는 거의 안 써요. 왜냐면 요새는 뒷광대 없애는 거를 환자분들이 많이 원하셔서 요새는 뒷광대 거의 없애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45도 쪽은 뼈대가 그래도 좀 있다고 45도만 갈아내자고 하시는데 뼈 절골을 안 하고 45도만 갈아내는 것도 효과가 미미하거나 위험할까요? 위험하지는 않고요. 효과가 미미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요거는 그냥 전 벨마비로 인해서 안면마비 후유증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요. 웃을 때 입꼬리 비대칭이 심하고 눈 감기는 속도도 양쪽이 달라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센트럴 타입 같은데요. 눈보다 입꼬리가 너무 스트레스라서 정신적으로 힘든데요. 보톡스 말고도 이런 입꼬리 근육 수술 방법으로 나아질 수 있을까요? 수술한다고 해서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조금 개선할 수는 있겠는데 뭐 근육 이식도 하고 그래요. 이 허벅지 안쪽에 있는 그라실리스라는 머슬을 여기다가 이식해서 붙여주기도 하고 그러고 또 여기 신경을 반대쪽 신경을 이쪽으로 연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대학병원 성형외과 선생님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근데 그 수술이 그렇게 쉽지도 않고 성공 환율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벨마비가 뭐냐면요. 안면 신경이 이렇게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다 마비가 되는 거. 벨스팔시라고 해서. 근데 요런 경우에는 그런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신경을 미세혈관 수술을 해서 하는 수술이 있어요. 신경 이식도 있고 근육 그라실리스 머슬이라는 근육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효과가 드라마틱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사실 권하진 못하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전 앞광대 보형물 상담하러 갔다가 코끝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코끝 수술에 관해 찾아본 코끝 수술 안에 여러 수술 방법과 종류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코끝 수술 영상 찾아보려도 이노피카 콧대 보형물에 관한 영상밖에 없습니다. 유튜브에 코끝 수술 영상 올려주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제가 코는 그렇게까지 뭐 유튜브에까지 제가 떠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워낙에 코만 열심히 하시는 선배들, 친구들 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내가 코 얘기까지 이러고 저러고 하고 싶지는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코 얘기는 이제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굳이 뭐, 기회가 되면 제가 뭐 영상을 만들거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코 영상이나 이런 방송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쌍꺼풀 얘기랑 코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가슴 수술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이유가 그거예요. 굳이 뭐 그것만 하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뭐 굳이 거기다가까지 영역을 넓히기 싫어서 그냥 뼈에만 집중해서 여러분한테 정보를 제대로 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기회가 되면 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경우에 이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 자세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뭐 제가 코를 전문적으로 방송하고 싶은 생각은 지금도 없어요. 나중에 그거는 은퇴하고 100만 유튜버를 꿈꾸면서 막 할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뼈 수술 말고는 환자분들한테 수술 전후 사진 활용 동의서도 아예 안 받아요. 그래서 쓰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제 인스타 보면은 하도 제가 다이빙 다니고 놀러 다닌다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가지고 제 인스타에는 노는 사진밖에 없거든요. 일하는 사진은 잘 안 올려요. 아니 근데 진짜로 그때는 그랬거든요. 인스타는 그냥 개인적인 공간인데 뭐 나 의사인 거 뻔히 알고 내 친구들 다 의사인데 내가 뭐 나 이런 일 해 이러고 뭐 하려고 올려요. 그래서 맨날 놀러 간 거 먹은 거 이런 것만 올렸는데 하도 학회 갔다가 노 교수님이 저를 보더니 자네 일은 안 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하는데요 그랬더니 병원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자네 그 인스타나 페북 보면 맨날 놀러만 다니는 것 같아서 한국에 있나 싶어서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끔은 그냥 흔적 정도 남기고 있어요. 거기 보면 코 사진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웃을 때 말고 그냥 있을 때 심한데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나요? 이게 썩썩하는 거요. 안면 비대칭일 거예요.
코 수술 후 광대 수술 몇 개월 텀 둬야 될까요? 광대 수술하는 것처럼 윗입술 벌리면 코가 땡기는 느낌 들어요. 코 한 달 차입니다. 이거는요, 코 수술해준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코 수술해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광대 수술하려고 했는데 지금 해도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답을 주실 거예요. 이런 경우 비용이 기존 방법과 비교해서 많이 비싸지나요? 조금 비싸요. 비싸긴 비싸지죠. 왜냐면 이 보형물이 보통 저희가 기성 보형물이 하나당 한 4만 원, 5만 원 하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보형물 제작하는데 드는 돈과 비용과 시간이 그래도 한 10배 드니까요. 너무 피부에 유착되어 버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냥 실리콘 보형물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실리콘 보형물인데 형태만 맞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유착이 되고 이런 거는 별로 기존에 있던 실리콘하고 별반 차이 없습니다. 선생님 지난번 라이브에서 늑연골로 이노피 제작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귀연골로 이런 질문은 되게 좀 답답해. 늑연골은 이만큼 크게 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귀연골에서 뭐 코 만들 정도로 여기에 연골이 나와요? 부피가 안 나오죠. 귀연골로는 택도 없죠. 아예 생각도 못하죠. 왜냐면 귀연골은 되게 조그만하게 나와요. 그거 갖고 어떻게 코를 높이고 막 이만큼 되는 걸 만들어요. 영상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예전에 3D 모델링 이분 지금 계시나요 혹시? 이 질문 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제가 이분 보면서 되게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분이에요. 예전에 3D 모델링 일도 해보고 지금은 개발자로 밥 먹고 있어서인지 상당히 관심 있게 감상했습니다. 레더크님이에요? 우리 한번 만나요. 컴퓨터 사이언스도 흥미를 가지셨던 분이셔서 과학과 비하 접근에 일조하시는 것 같아 많이 존경스럽습니다. 레더크님이셨구나. 자, 질문 주신 게 이게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라서 제가 이 양반은 이걸 뭘 좀 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3D 모델 수정에서 살의 두께나 탄력도 안면 근육 등은 반영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차후에 인공지능이 적합력을 판단해 주기도 하고 선생님과 컨펌해 주신다고 했지만 성형을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는 환자 쪽 화면에서도 그런 부분에 약간의 가중치 정도는 되어야 무리한 요구가 어느 정도 줄어들지 싶은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처음에 제한을 뒀어요. 코를 뭐 5mm, 8mm, 10mm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그 영역별로 요거를 가중치를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의 레인지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 포인트를 일률적으로 모든 환자에서 얼굴 사이즈가 다르고 코 사이즈가 다르고 이래 버리니까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여기에서 그 리미테이션을 두지 말자. 그래서 피노키오처럼 이렇게 당길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걸 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요구를 했고, 그 회사에서는 그거를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공학적인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성 데이터를 주는 법, 그 다음에 그 가중치를 주는 법,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주는 법, 그 다음에 유체역학 해석을 통해서 하는 방법, 뭐 이런 여러 메소돌로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 가지 툴을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계속 프로그램은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아마도 이 회사가 이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초창기 버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요게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자본이 들어가고 많은 연구자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좀 더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코엑스에서 그 유리 상자에서 파도 치는 거 그걸로 광고 굉장히 많이 그 여러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았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그쪽에서 불과 10년 전일 거예요. 그 3D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만들기 힘든 게 빛이 아니라 물이었어요, 물. 물방울 흐르는 거, 파도 치는 거, 이거를 자연스럽게 구현하는 게 정말 어렵다. 이랬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걸 구현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영상 하나 만드는데, 제가 듣기로 4개월인가 6개월인가 걸렸다 그러고,
뭐 근 10억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메소돌로지나 해석 방법, 공학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짬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은 큰 돈이 움직이잖아요. 매스미디어 광고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자본 투여가 되는데 우리 이제 보형물 시장은 작지는 않은데 이게 커져야 되는데 아직은 시작 단계니까 회사가 그렇게 자본이 투자가 안 돼요. 인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 다음 질문 주신 게 동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술 가능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은 성형 플랫폼으로서 가능성도 보이는데 우려되는 것은 아름다움을 컨설팅해주는 것이 시작인 지금의 모습에서 단순히 환자가 내주는 오더를 시공하는 기술자로 전락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도 플랫폼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병원들을 보면 이미 그런 것 같지만 아닌 곳까지 그렇게 강요받는 모습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돼서요. 저 같은 생각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지 궁금해요. 왜 생각을 안 했겠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모든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걸 쓰게 만들고 싶겠죠. 근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얘기하면은 컨설팅 해주는 게 아니라 환자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구현하는, 그러니까 시공업체처럼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든다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코 모양이라는 게 컴퓨터에서 움직여주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이 코끝은 지금 보형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니까 이 코끝은 아직 의사한테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코 전체 모양을 뭐 컴퓨터가 시뮬레이션 해주고 환자가 뭐 이렇게 요구하면은 이렇게 넣으면 돼. 그러면 그냥 쭉쭉쭉 넣으면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 코끝은 어쨌든 의사들의 테크니컬한 어떤 손 조작 또는 미적 감각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지요. 물론 있지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거는 끝까지 의사들의 영역으로 남을 것 같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것마저도 이걸 해결해 볼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멍 때릴 때 혼자서 계속 해요. 이거 어떻게 안 될까? 네가 하나 내가 하나 똑같은 코끝 모양이 나오게 뭐 내가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지금도 멍 때리면서 가끔 해요. 안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뭐 비즈니스적인 거, 학문적인 거, 기술적인 거 또는 뭐 소셜한 거, 윤리적인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머릿속에서 둥둥둥둥둥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질문이 차라리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에서 캐릭터 눈, 코, 입 조합하듯이 일부 몇몇 모범 사례에 대한 프리셋을 지정해 놓고 후보군을 선택하면 환자 얼굴에 맞게 적용 혹은 추천되는 기능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프리셋이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걸 조작하는 걸 힘들어 하니까 1번, 2번, 3번, 4번 뭐 한 5개 정도? 뭐 10개 미만? 네. 추천을 주고 환자들이 그 중에서 고르고 거기서 마이너한 수정을 하게 하는 그거를 지금 거의 만들어졌어요. 그거는 다음 버전에서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리해요. 사실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를 위해선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된 3D CT 데이터와 인공신경망 기술이 뒷받침된다면 구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가능 여부와 별개로 위험한 발상일 수 있을지 궁금한. 위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요새 옷 살 때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는요. 양복은 무조건 맞췄어요. 대학을 가는 부모님이나 이모나 이렇게 친척들이 마이라고 그러죠. 자켓을 선물해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 때만 해도. 그래서 그때는 뭐 동네 양복점 집이 있어서 이렇게 맞춰 입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물론 양복 사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최근 한 3, 4년 전에 제가 옷을 사러 갔는데 옷을 사러 가면은 요새는 입어보고요. 기성품을 입어요. 일단 제일 나한테 맞는 걸. 그 다음에 그 옷을 그 옷 하시는 분이 이렇게 저한테 피팅을 해주세요. 그래서 수선을 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애시당초 밑바닥에서 처음부터 디자인해서 다 맞춤으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기성품으로 뭐 스몰, 미디엄, 라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한테 피팅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려는 시도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환자들한테 마음대로 그려보세요 이랬더니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근데 어느 정도 가이드를 주면은 기본적인 세팅에서 본인이 마이너하게 수정할 수 있게 하면 훨씬 편안하겠다 싶어서 그 프리셋 세팅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아마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에서 코가 아닌 다른 부위 수정은 필러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노핏이라는 게 지금 당장은 다소 어려울 것 같게 보이지만 길게 보면 3D 프린팅으로 그런 것들까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로 만드는 게 목표인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그런 것까지 만들고 싶죠. 그래서 신박한 그 재료들이 올해 아마 인허가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재료들이 나오면 인허가 받은 재료들이 나오면 그걸 또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서 뭔가를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프린팅도 되는 재료고 또 뭐 이런 재료라서 연부 조직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계신 분인가? 이거 이노핏 직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회사 내부에서 미팅할 때 제가 했던 얘기, 하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아주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놀랬어요. 선생님, 그럼 사각턱 수술만 진행 시 엑스레이만 찍어도 수술 가능한가요? 아니 뭐 엑스레이 안 찍어도 가능하죠. 안 찍어도 되죠. 근데 나 같으면은 엑스레이 찍고 안 해요. CT 찍고 하지. 이걸 왜 내고를 하죠? 이거 내고 하지 마요. 이걸 왜 내고를 해, 이거를. 한 손으로 수술할 수 있으면 한 손으로 수술해도 되죠. 뭔 소리야. 양손 멀쩡한데 두 손 쓰고 해도 모자라서 가끔은 손이 세 개였으면 좋겠다 싶은데. 한 손으로 못 하냐고? 할 수는 있지. 근데 정확하게 못 하죠. 그러니까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왜 이런 걸 갖고 고민해요? 병원 선택하기. 제가 이 영상 만들었던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제 유튜브에 있는 건데요. 긴 거 아니니까 Q&A 했던 거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CT 찍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한번 찍어서 확인해 주면 되는데 그래서 뭐 병원 선택하실 때 뭐 큰 병원, 작은 병원, 뭐 광고 많이 하는 병원, 싼 병원, 이벤트 하는 병원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고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이 광대나 뼈 수술했을 때 제일 후회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 전, 수술 후 이렇게 기간별로 CT 찍어서 확인시켜 주는 병원 찾으세요.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원칙은 CT 수술하기 전에 찍고 수술한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찍고 그 다음에 뭐 2주 뭐 한 달 정도 그때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3달, 6달 그렇게 해서 총 5번은 찍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변화가 있으면 그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김김김님 같은 경우도 그나마 2주 정도 됐었나요, 우리가? 그나마 빨리 발견해서 바로 수술했으니까 망정이지 이거 한두 달 지났으면 턱관절도 망가지고 뼈도 막 녹고 흡수되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저한테 상담 오셨던 아까 그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죠. 어떤 분이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저한테 이상하다고 오셨어요. 근데 CT를 보니까 이거 빨리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환자분한테 그 대학병원 교수님한테 가서 이 CT 내가 캡처해 줄 테니까 이걸 보여주고 빨리 다시 해달라고 얘기를 해라. 뭐 쫓아가라. 이 CT를 보면 그 어떤 의사도 그냥 두지 않고 빨리 다시 해줄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 대학병원으로 가서 재수술을 하셨던 분도 있어요. 이게 수술이 2주째 발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셨을 때가 2주째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뭐 내가 뭘 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보다 환자들이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요새 비대면 하면서도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거 저한테 지금 오셨는데 이거 수술해준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 빨리 보여주고 이거 상의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환자들한테 조언 드리고 해결한 경우가 지금 불과 한 4개월 만에 한 2케이스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질문하고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저한테 블로그나 뭐 유튜브에 진짜로 급한 마음에 궁금하시고 답답하신 마음에 글 쓰실 시간에 차라리 그냥 병원으로 오세요. 행여 그런 경우에 시간이 지체된다거나 너무 늦어지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비대면이라는 문을 열어놓은 이유는 급하게 오셔서 그냥
질문하고 찍고 확인하시면 제가 최대한 확인하고, 영상은 늦게 보내드려도 그때그때 오신 분들은 매일 보거든요. 영상 제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제가 대충이라도 매일 보거든요. 그러면 급한 경우는 제가 뭐 전화로라도 연락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CT가 뼈 수술에선 가장 중요해요. 뭐 엑스레이 갖고 어떻게 안 되냐 뭐 이런 얘기 자꾸 내고 하지 마세요. 내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벨트도 매고 그 뭐야 충돌 방지 장치 이런 것도 하고 내비도 키고 요새 뭐 별거 다 있잖아요. 뭐 아다스 뭐 이런 것도 있고 자율주행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 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뭔 돈을 들여서라도 그런 것들을 자꾸 사잖아요. 근데 왜 몸뚱이에는 그렇게 돈을 아끼고 뭔가를 안 하려고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중한 몸에, 여러분의 소중한 몸에 굳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 몸에 싼마이 재료를 쓰고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왜 그걸 안 쓰고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CT예요, CT 여러분. 뼈 수술은 무조건 CT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얼굴뼈 성장기가 끝난 후에 근육을 안 쓰면 뼈가 줄어들거나 혹은 근육을 써서 뼈가 자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응하는 그런 몸의 어댑테이션 이런 거를 또 하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레슬링 선수들은 귀가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짓눌려서 그래요. 계속 바닥에 이렇게 짓눌리고 사람들끼리 부딪히면서 쓸리고 이래서 이게 눌리고 계속 흉터를 입어요. 그러니까 귀가 컬리플라워라는 양배추죠, 양배추. 양배추 귀라고 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컬리플라워 이어라고 한번 찾아보시면은 나오나? 나올 거예요. 그런 게 왜 생기냐면 계속 지속, 예, 유도 선수도 마찬가지. 레슬링 선수, 유도 선수가 제일 많은데 여기 귀가 계속 짓이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상황들이 많다. 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직업에 우리 옛날에 이거 있죠, 이거. 태권도 하는 애들이 정권 단련한다고 막 벽돌에다가 막 주먹 막 두드리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정권 단련한다고 막 나무에다가 치고 벽돌에 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주먹 여기 단련한다고. 그러면 이거 엑스레이 찍어보면요, 곤봉처럼 변해 있어요.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또 안 쓰고 가만 냅둬요. 그럼 뼈도 줄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주 정거장에서 1년 살게 되면 골감소가 너무 많이 생겨서 우주인들 지구 귀환하고 나면은 절대 안 일어나요. 이렇게 반 누운 자세로 휠체어 이렇게 고속도로 앉는 것도 아니고 반 누운 자세로 실려가요. 우주 정거장 ISS에서 지구로 귀환하고 나면은 이렇게 똑바로 앉아있는 90도 휠체어도 아니고 이렇게 반 누운 자세로 이렇게 실려가요. 왜냐면은 그 상태에서 거기서 무중력 상태에서 오래 있다가 지구 중력에 딱 쓰잖아요. 척추가 컴프레션 프랙처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뼈가 부서 척추가 부러지면서 반신마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뼈도 상황에 맞게 나한테 준 자극에 맞게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디스유즈라고 나오죠. 사용을 안 하면 뼈가 줄어요. 오버로드. 뼈가 계속 압력을 가해져요. 그러면 뼈가 또 단단해지고 커져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 근데 이제 요거를 한계를 넘어서면 부러지죠. 그렇다는 거. 안녕하세요, 원장님. 원래 눈도 작은데 한몰형 눈이라서 더 작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몰눈 수술 받아서 앞으로 빼주면 좀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눈뼈 밑에다가 바닥에 뭘 받쳐줘서 눈알을 튀어나오게 보이는 수술이 있거든요. 근데 자칫하면 이렇게 눈이요, 안구가 있으면 시신경이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근데 얘를 자꾸 밖으로 빼려고 하면 이 시신경이 땡겨져요, 이렇게. 자칫하면 눈이 멀 수가 있어요. 신경이 확 다치거나. 그래서 시신경이 다칠 위험 때문에 사실은 권하지는 않아요. 간단하게는 없어요. 그래서 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물눈 수술은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뭐 하면 하는데 그 눈 좀 커질래다가 눈 안 보이고 이런 일 겪으면 그거 하고 싶지 않잖아요. 권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뭐 큰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항상 그거예요. 득과 실의 싸움에서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화상융기 성형도 포함되나요? 안화상융기도 포함이 돼요. 안화상융기 여기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보통 이마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CT를, 정밀 CT를 조금 찍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떼어낸 뼈를 뒤쪽에서 떠버리는 곳에 연결해서 붙이면 안 되나요? 그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결과는 뼈가 그렇게 잘 붙고 생기고 그러진 않아요. 뼈 이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뼈 이식이라는 거에 대한 환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뼈 이식은 웬만해서는 잘 안 삽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신경 차단 교근 축소술을 받고 아래쪽 교근 신경은 완전 차단된 건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얇아졌는데 광대랑 귀 사이에 있는 근육은 움직이고 좀 비대해졌고 뭉치고 통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광대 쪽 근육에 보톡스를 맞아오고 있는데요. 석 달 전에 맞은 보톡스는 통증이 더 가중되고 마비된 듯 불편감이 느껴지네요. 보톡스로 연명해 오다가 이젠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신경과 구강내과를 가봤는데도 뾰족한 묘안이 안 나와 더 답답하고 머리 MRI는 찍었는데 턱관절 MRI가 아니면 판단이 힘들다고 해서 턱관절 MRI를 다시 찍어보려 합니다. 궁금한 게 턱관절 MRI로 교근 신경과 교근 상태 확인 가능한가요? 턱관절 MRI 갖고 원장님 방문하면 제 교근 신경이랑 교근 상태와 광대 근육 통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수 있을까요? 장담은 못 하는데요. 뭐 도움을 조금 일정 부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턱관절을 한번 테스트 확인을 정확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MRI 찍고 치과 선생님하고 턱관절 상태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도 답이 안 나오면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교근이 하나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교근은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림에서 제가 캡처를 잠깐 해놨는데 우리가 마세터 머슬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요거 겉에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정식 명칭은 수피리어라고 해요. 수피리어 마세터 머슬이라고 그래요. 위쪽에 있는 마세터 머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 더 있죠. 요거. 요게 지금 요렇게 붙어 있거든요. 속에. 요거를 인피리어. 속에 있는 마세터 머슬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교근 차단을 하면은 대부분 이 겉에 있는 수피리어만 차단을 해요. 그러면 얘가 근육이 차단이 되면은 얘가 안 움직이면 근육이 두 개가 움직이다가 얘가 한 70 정도 힘을 쓰고 얘가 한 30 정도 힘을 썼는데 70이 없어졌어. 그러면 30이 일을 더해요. 그러면 얘가 32, 40, 뭐 50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어요. 근육이 자꾸 쓰니까 근육이 이렇게 벌크업 되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가 튀어나오죠. 근데 여기가 튀어나오면 귀하고 여기 앞에가 볼록해지는 느낌이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밖에 안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얘가 너무 이렇게 힘을 쓰면 턱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벌리고 다무는 게 아니라 약간 이상한 느낌으로 다물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결국은 발바닥이 아파서 걸음을 절어요. 계속 그렇게 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디에 가장 먼저 무리가 올까요? 무릎에 먼저 무리가 와요. 다리를 저니까. 그러다가 그게 골반으로 가요. 그러다가 골반이 휘면서 척추까지 가요. 이런 것처럼 근육의 밸런스를 맞춰서 입을 벌리고 다물고 하다가 갑자기 한쪽이 망가진 거예요. 겉에 게. 그러면 속에 거 혼자서 일을 해. 그러다 보니까 얘가 힘드니까 혼자 일을 많이 해. 그러다 보면 움직이는 방향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반대쪽 애가 더 커진 거죠. 그러면서 턱관절에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 봐선 제일 많아요. 그래서 얘 근육을 줄여 놓으면 그나마 좀 편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일단 턱관절이 괜찮은지를 보고 괜찮다면 이 녀석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얘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